옛날, 아주 먼 옛날에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던 늦가을 무렵 산 아래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마을에 유난히 크고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담장 너머로 하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그 집은 이제는 주인 잃은 빈 둥지처럼 쓸쓸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닫힌 대문은 칠이 벗겨진 채 굳게 닫혀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지만 정작 그 집 안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채 집을 지키고 있는 가녀린 여인이 한 명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이 집의 막내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낡았지만 기품을 잃지 않은 비단 치마를 입고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곳간에 쌀가마니가 가득하고 사랑채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명문가였으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잇따른 흉작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감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가져가 버린 그날 이후 아버지는 가문을 다시 일으킬 방법을 찾아오겠다며 오빠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니 넓은 기와집에는 오직 서연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 많던 하인들과 식솔들은 밀린 품삯을 핑계로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를 훔쳐 야반도주하거나 더 좋은 주인을 찾아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야박한 인심이라 탓하기 전에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텅 빈 마당을 바라보는 서연의 마음, 한 구석에는 배신감보다는 사무치는 외로움이 더 크게 자리 잡았고, 이제는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넓은 집 안에서 바람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이 모두 떠나갈 때 유일하게 서연의 곁을 지키며 남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대던 머슴 달구였습니다. 달구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덩치가 2배는 크고 힘이 장사였으나 지능이 조금 모자라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이 굼떠서 어릴 적부터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직하고 순박한 심성을, 지녀 한 번 주인을 섬기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치 않을 충심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다른 하인들이 모두 짐을 싸서 도망칠 때에도 그는 묵묵히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연이 이제는 줄 것이 없으니 너도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몇 번이나 타일러 보았지만 달구는 그저 헤헤 웃으며 아씨가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딜 갑니까요? 저는 밥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소뚜껑 같은 손으로 눈물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방문을 열고 나오니 달구는 이미 일어나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쓸어 모으고 있었는데 그 빗질 소리가 어찌나 규칙적이고 정성스러운지 마치 수행하는 스님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겨울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넓은 마당을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는 달구에게는 주인이 머무는 곳을 깨끗이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리이자 충성이라 여겼던 모양입니다. 서연은 그런 달구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고, 비록 모자란다고 손가락질 받는 머슴이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 의지가 되는 든든한 버팀목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쌀을 긁어모아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예전 같으면 부엌어멈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았을 양반집 규수였으나 이제는 거친 손으로 직접 물을 깃고 불을 지피는 일이 제법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서연은 문득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밤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이 집은 우리 가문의 혼이 담긴 곳이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꼭 지켜다오 라고 당부하시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친척집으로 몸을 의탁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뿌리치고 이 춥고 넓은 집에 남아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달구는 밥상머리에서도 서연을 살뜰히 챙겼는데 자신이 배고픈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A씨, 이거 더 드십시오. 저는 아까 고구마를 먹어서 배가 안 고픕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밥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서연은 달구의 꼬르륵거리는 뱃속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나는 입맛이 없으니 네가 다 먹거라 힘을 써야 나무도 헤우지 않겠느냐 하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달구는 그제야 안심한들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밥그릇을 싹싹 비워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입게도 희미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산골 마을의 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고 낡은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황소바람은 밤새도록 서연의 잠자리를 뒤척이게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밖에서 들려오는 달구의 기침 소리가 그녀를 안심하게 했습니다. 달구는 행랑채가 너무 춥고 낡아 잠을 자기가 불편할 텐데도 혹시나 밤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서연의 방과 가까운 마루 밑에 거적을 깔고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서연이 안쓰러운 마음에 방 아랫목이라도 내어주려 하면 그는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가 딱 좋습니다 하며 손사래를 치고는 도리어 서연의 방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기에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할 때면 을의 서연과 달구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곤 했는데 개 중에는 혀를 차며 동정하는 이도 있었고 미련하게 집을 지키는 것을 비웃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어린 것이 무슨 힘으로 그 큰 집을 건사한다고 저러고 있는지 원쭈쭈. 그 바보 모습 녀석도 참 미련하지. 다른 집에 가면 밥이라도 배불리 얻어먹을 텐데.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면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의연한 척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의 시선보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과 땔감을 구하는 일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달구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고 서연은 홀로 집을 보며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서책들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햇볕에 말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세는 기울었지만 선비의 집안이라는 자부심만은 잃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는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흔적과 묵향이 느껴져 그리움이 사무쳐 왔지만 서연은 눈물을 꾹 참고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언젠가 다시 이 집안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꿈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산에서 내려오는 달구의 지게에는 산더미 같은 땔감이 실려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숫검 정투성이의 땀범벅이었지만 표정만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달구는 마당 한 구석에 나무를 부려놓으며 에이씨, 이 정도면 며칠은 끄떡없겠습니다요. 오는 길에 산토끼도 한 마리 잡았으니 오늘 저녁은 고기 반찬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은 그런 달구가 대견하고 고마워서 수건을 건네주며 땀을 닦아주었고 달구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뒷머리를 긁적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철없는 아이 같으면서도 듬직한 오빠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가 기와집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고 서연과 달구는 마루에 마주 앉아 모처럼 배부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달구가 잡아온 토끼 고기는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꿀맛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소리내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근심 걱정을 잊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야말로 서연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으며 달구 역시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마당의 나무 그림자가 귀신처럼 길게 늘어져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방문 밖 툇마루 끝에는 언제나처럼 달구가 쪼그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불침번을 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낡은 담요 한 장을 꺼내 달구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달구는 잠결에도 아씨, 추우십니다. 들어가십시오 하고 웅얼거리며 담요를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생각에 잠겼는데 곳간에는 쌀이 몇 대박밖에 남지 않았고 장독대의 김치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벌써 반년이 지났건만 소식 한 통 없고 혹여 길에서 병고라도 당하신 것은 아닌지 불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나쁜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애썼고 반드시 이 집을 지켜내어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날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로 갔는데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고 거칠어진 것을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고운 분을 바르고 비단 옷을 입으며 꽃처럼 피어났던 자신이 이제는 촌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강인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깨진 기와를 손보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낡은 집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서연은 달구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건네며 달구야 힘들지 않으냐 좀 쉬어가며 하거라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달구는 숭늉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아닙니다요. 제가 힘이 장사인데 이까짓 일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요. A씨는 걱정 말고 들어가 계십시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이 찾아와 서연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 서연아 씨,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울 거라는데 이 넓은 집에서 두 사람이 버티기 힘들지 않겠소? 내 아는 사람이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해 나가는 게 어떻겠소? 하고 권유했습니다. 서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장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 집은 저희 아버지와 조상님들의 혼이 서린 곳입니다.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장은 서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혀를 차며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을 보는 서연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이장이 다녀간 후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당장 땔감과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집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고집이 혹시 달구까지 고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구는 그런 서연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장작을 패다가 잠시 멈추고는 큰 소리로 A씨, 저는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요. 여기서 천년만년 A씨 모시고 살 겁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서연은 그 투박한 위로에 가슴이 먹먹해져 눈시울이 붉어졌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해질 역서연은 달과 함께 뒤뜰 텃밭에 남아있는 무와 배추를 수확했는데 비록 크기는 작고 볼품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겨울을 날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물을 뽑아들고 환하게 웃는 달구의 얼굴을 보며 서연은 행복이라는 것이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확한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땅에 묻은 독에 저장했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 후 서연은 안방 문갑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시던 옷가락질을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이것만은 팔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려 했으나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장터에 나가 이것을 팔아 쌀과 겨울옷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심한 서연은 가락지를 다시 고이 싸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달구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지만 그를 굶기지 않고 따뜻하게 입히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창호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에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문득 마당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짐승인가 싶어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둠 속에서 달구가 몽둥이를 들고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밤잠 없는 그가 뜬 눈으로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안도감과 미안함이 교차하여 가슴을 쓸어내렸고 달구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진 모습을 보며 묘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바람이 잦아들고 고요가 찾아왔을 때 서연은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잘하고 있다, 내 딸아. 조금만 더 버티거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연기처럼 사라지셨습니다. 꿈에서 깬 서연은 베개가 젖어 있는 것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여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워 보이던 이 기와집에 곧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과 달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불청객이 이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던 어느 흐린 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는 값비싼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비릿하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일손을 멈추고 쳐다보았지만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만하게 뒷짐을 진 채 서연이 살고 있는 기와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뒤에는 짐꾼 두어 명이 큼지막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서연의 아버지와는 아주 먼 친척벌이 되는 최 씨라는 인물로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먼 길을 달려온 속물 중에 속물이었습니다. 최 씨는 칠이 벗겨진 대문을 거침없이 밀고 들어와 마당을 휘둘러 보며 혀를 찾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지기 시작한 정원과 휑한 사랑채를 보며 안타까움보다는 계산적인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달구가 낯선 인기척에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막아서자 최 씨는 달구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허, 이놈 복의 주인이 오셨는데 인사는 못할 망정 눈을 부라리다니 썩 비키지 못하겠느냐 하고 호통을 치는 최 씨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안채에 있던 서연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안채에서 나와 마당으로 내려서니 최 씨는 금세 표정을 바꾸어 인자한 친척 아저씨의 가면을 쓰고 다가왔는데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서연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냐. 내 아비 소식을 듣고 내가 한 걸음에 달려왔다. 이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하며 최 씨는 거짓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서연은 비록 기억에는 희미하지만 먼 친척 어른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반가움과 안도감을 느끼며 그를 정중하게 사랑채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려 했습니다. 사랑채에 마주 앉은 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서연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집안의 재산 상태와 남은 문서들이 어디 있는지 떠보듯 물어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빚을 많이 지고 떠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빚쟁이들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이 집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며 최 씨는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최 씨의 말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내 효심은 갸륵하다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단다. 차라리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 집을 좋은 값에 넘기고 너는 내 집으로 가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달콤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는 마치 서연을 친딸처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양포장했지만 그 말 속에는 헐값에 집을 가로채려는 야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최 씨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씨가 사랑채를 나올 때 마당에서 서성이던 달구와 다시 마주쳤는데 최 씨는 달구를 향해 쯧쯧 집안이 이 지경인데 저런 바보 천치를 아직도 데리고 있다니 밥벌레가 따로 없구나 하며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달구는 바보라 불리는 것에 익숙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최 씨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낮은 소리를 내며 경계했습니다. 서연은 달구의 팔을 잡고 진정시키며 최 씨에게 이 사람은 제 가족과 다름없으니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최 씨는 비웃음을 흘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최 씨가 돌아간 뒤 서연의 마음은 청할래 망갈래로 찢어지는 듯 복잡해졌는데 아버지가 남긴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정말로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서연을 위해 달구는 방문 앞에 앉아 하모니카도 아닌 풀피리를 불며 서연의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서투르고 투박한 풀피리 소리가 오히려 서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최 씨의 눈빛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주막에서는 최 씨가 퍼뜨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서연이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기로 했고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사며 인심을 쓰고 서연이 어린 나이에 사리 분별을 못해 고집만 피우고 있다며 자신을 걱정 많은 친척으로 포장했습니다.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그럴듯한 최 씨의 말에 속아 넘어가 서연을 동정하기보다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달구는 아낙네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물동이를 내던질 뻔했는데 그들은 서연 아씨가 곧 마을을 떠난다더라. 그 바보 머슴은 어찌 되려나 하며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서연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어눌한 말솜씨로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서연 앞에서 아씨, 나쁜 사람, 거짓말 하고 더듬거리며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달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는데 최 씨가 단순히 집을 탐내는 것을 넘어 자신을 마을에서 고립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해명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주워 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의 서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최 씨의 주장을 반박할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역대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서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 말이 없고 조용히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할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더니 서연의 손을 잡고 안채 뒤편 으슥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기씨, 내 기니 해줄 말이 있어 왔으니 놀라지 말고 들어보소. 하는 할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할멈은 낮은 목소리로 그 최 씨라는 작자, 내가 알지 아기씨네 아버님과는 사돈의 팔촌도 안 되는 먼 남남이나 다름없는 위인이요 라고 운을 떼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자가 저 아랫마을 김진사댁 재산도 빚 핑계를 대고 날름 삼키고 식솔들을 쫓아낸 전력이 있는 아주 질 나쁜 사기꾼이란 말이요. 할멈의 말을 들은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최 씨의 친절했던 미소가 사실은 악마의 가면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멈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지금 마을에 도는 소문도 다 그자가 꾸민 짓이니 절대 흔들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집문서와 도장을 내어주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할멈은 덧붙여 그자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믿는 자니 아마 며칠 내로 험한 꼴을 보일 수도 있으니 단단히 대비해야 할게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연은 고마움의 눈물을 글썽이며 할멈에게 감사를 표했고 할멈은 서연의 등을 다독이며 서둘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할멈이 돌아간 후 서연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잿빛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할멈의 경고 덕분에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집을 지켜야 한다는 오기와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달구를 불러 달구야 이제부터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특히 최 씨가 오면 나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달구는 서연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평소에 헤헤거리는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고로 가서 낡은 농기구들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는데 녹슨 낫을 갈고 헐거워진 도끼자루를 단단히 고정하는 그의 손놀림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비록 지능은 모자랄지언정 주인을 지키겠다는 본능만큼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지며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탐스럽게 내리는 눈송이가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어가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서연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조만간 본색을 드러내고 들이닥칠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서연은 아버지의 방에서 장검을 꺼내어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듯하여 밤새도록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는데 달구는 새벽부터 일어나 길을 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최 씨가 고용한 듯한 낯선 사내들이 대문 앞을 기웃거리며 집 안을 염탐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안방 문틈으로 그들의 거동을 살피며 숨을 죽였고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씨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험상궂게 생긴 장정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며 서연을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아,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문을 열거라.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최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노골적인 협박과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구가 대문을 가로막고 서자 장정 중 하나가 달구를 밀치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마루로 나섰고 최 씨를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행패를 부리십니까? 당장 돌아가십시오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최 씨는 비열하게 웃으며 품에서 위조된 듯한 문서를 꺼내 흔들며 이게 보이느냐? 내 아비가 내게 진 빈문서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나 다름없으니 썩 비키거라
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서연은 그 문서가 거짓임을 직감했지만 당장 그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달구가 넘어진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시무시한 기세로 장정들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에이씨, 괴롭히지 마. 달구의 눈빛이 변하자 장정들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는데 바보인 줄만 알았던 그의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저 미친놈 좀 봐라 못들 하느냐. 저놈을 끌어내지 않고 하고 소리쳤지만 달구가 낯을 쥐고 버티고 선 모습에 누구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대치 상황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하자 최 씨는 사람들의 이목이 부담스러웠는지 내일 다시 오겠다. 그때는 법대로 집달리를 데려와 모두 끌어낼 테니 각오해라. 하고 으름장을 놓으며 물러갔습니다. 최 씨 일당이 사라지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달구는 낯을 내려놓고 서연에게 다가와 괜찮아 하며 울먹이는 표정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서연은 달구의 투박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오직 서로만을 의지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달구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서연은 등불 아래서 할멈이 말해준 최 씨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달구는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언제든 적이 다시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으로 대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모닥불만이 두 사람의 위태로운 희망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는 더욱 날카롭게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 집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집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녀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최 씨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고 내일이 되면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 분명했지만 서연은 달구와 할멈의 도움을 믿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와집의 운명을 건 긴 싸움의 서막이 올랐고 눈 덮인 산골 마을의 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깊어만 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소복하게 쌓인 어느 깊은 겨울밤. 기와집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고요 속에 묻혀 있었으나 그 정막은 평화가 아닌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며칠째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해 눈밑이 퀭하고 얼굴빛이 창백해졌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며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다녀간 이후 집 주위에는 알 수 없는 인기척이 끊이지 않았고 밤마다 담장 너머로 돌멩이가 날아오거나 기왓장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와 서연과 달구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최 씨가 서연과 달구를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치졸한 심리전이자 언제든 힘으로 들이닥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달구는 이제 아예 방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옆 행랑차에 마루에 거적을 깔고 앉아 밤새도록 시퍼런 낫을 곁에 두고 쪽잠을 자며 보초를 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위가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그는 서연이 건네준 속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아씨, 저는 곰 가죽을 써서 하나도 안 춥습니다요. 걱정 마십시오. 라고 큰소리치며 오히려 안채에 있는 서연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새벽녘에 몰래 문틈으로 내다본 달구의 어깨 위에 하얗게 내려앉은 서리를 보며 그가 얼마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있는지 알기에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달구의 저 우직한 충심이 없었더라면 서연은 이미 공포에 질려 이 집을 포기하고 도망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최 씨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졌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물가에 오물을 투척해 놓아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땔감으로 쓸여 모아둔 장작더미를 흐트러뜨려 빗물에 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달구는 냄새나는 우물을 퍼내고 씻어내며 씩씩거렸고 젖은 장작을 다시 말리느라 비지땀을 흘려야 했지만 결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뒷수습을 해나갔습니다. 서연은 그런 최 씨의 비열한 행태에 치를 떨며 분노했지만 당장 그에게 달려가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으로만 사귀며 더욱 냉철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최 씨가 이토록 서두르고 비열한 수를 쓰는 이유는 분명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낮 시간 동안 사랑채 서재에 틀어박혀 아버지가 남긴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먼지 쌓인 고서들과 낡은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깨알같이 적힌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고 아버지가 가문을 관리하며 남긴 세세한 기록들 속에서 최 씨가 주장하는 빚의 실체를 밝혀줄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종기를 넘기는 서연의 손끝은 까맣게 묵대가 묻었고 눈은 침침해져 왔지만 억울하게 집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사에 꼼꼼하고 정확한 분이셨기에 만약 빚이 있었다면 분명 어딘가에 기록을 남기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서재 구석 낡은 궤짝, 밑바닥에서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동안 거래했던 중요한 문서들이 비단 보자기에 쌓여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들이 나타났고 서연은 그것들이 토지대장과 금전 출납을 기록한 비밀 장부임을 직감하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쳐 최 씨가 빚을 졌다고 주장하던 시기의 기록을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는 흉년이 들어 아버지가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소장료를 감면해 주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부의 뒷부분에서 발견되었는데 최 씨의 이름이 적힌 항목을 찾아보니 그가 오히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차용증 사본이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가에게 쌀 100가마와 은화 50양을 빌려줌 기한은 3년 뒤로 함.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문구를 다시 읽어보았고 이것이야말로 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그가 왜 그토록 이 집을 차지하려고 안달이 났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 자신의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오히려 빚쟁이 행세를 하며 집까지 삼키려 했던 파렴치한이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찾은 서연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 중요한 문서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혹시라도 최 씨 일당이 들이닥쳐 빼앗아갈 것을 대비해 가짜 장부를 만들어 책상 위에 올려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최 씨의 가면을 벗기고 죄를 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협조가 필요했기에 그녀는 믿을 만한 조력자인 옆집 할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달 없는 금은밤이라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서연은 달구에게 잠시 집을 비울 테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통같이 지키라고 일러두고는 몰래 뒷담을 넘어 할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빨랐으며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멈의 집에 도착한 서연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할멈을 불렀고 잠귀가 밝은 할멈은 금세 알아차리고 서연을 방 안으로 들이며 이 야밤에 무슨 일이오? 혹 그놈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했소?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할멈에게 자신이 찾은 장부와 차용증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일 마을 회의를 열어 최 씨의 만행을 고발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멈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며 그럴 줄 알았지. 그놈이 어디 보통 내기인가 하늘이 도왔소. 아기씨 하며 기뻐했습니다. 할멈은 내일 아침 일찍 마을의 어른들과 이장을 설득해 마당으로 모이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서연에게 내일은 자네가 이 집안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맞서야 하네. 우리도 뒤에서 힘껏 거둘 테니 겁먹지 말게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달구는 대문 앞에서 마치 석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서연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야 긴장을 풀고 아씨, 다녀오셨습니까?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요.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달구에게 다가가 달구야,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 네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어야 한다 라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달구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중요한 결전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주먹을 불끈 쥐며 걱정 마십시오 애씨. 제가 그 나쁜 놈들 뼈도 못 추리게 혼내주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최 씨가 예고했던 대로 집달리와 왈패들을 이끌고 기와집으로 들이닥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제기를 하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점잖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사랑채 마루 한가운데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달구 역시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서연이 챙겨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마당 한가운데서 도끼 대신 굵직한 몽둥이를 들고 장승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정고가 가까워지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최 씨 일당이 위세등등하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드디어 빚을 청산하고 내 집을 찾으러 간다 라고 큰 소리치며 구경꾼들을 몰고 왔는데 이는 자신의 정당함을 과시하고 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본 최 씨는 오호라 이제야 주제 파악을 하고 순순히 문을 열어두었구나 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들어선 최 씨는 예상과 다른 풍경에 잠시 멈칫했는데 도망가거나 울고 있을 줄 알았던 서연이 마루에 꼿꼿하게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서리빨 같은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옆을 지키는 달구의 눈빛 또한 예전의 순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맹수처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서연아 약속한 날짜가 되었다. 이제 그만 집을 비워주거라 하며 가짜 문서를 흔들어 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최 어르신, 이 집이 어르신의 것이라는 증거가 고작 그 종이 쪼가리 하나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이 어린 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관아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서연은 품속에서 진짜 장부와 차용증을 꺼내들며 그렇다면 여기 아버지가 남기신 친필 장부와 어르신이 쓴 차용증은 무엇입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최 씨가 돈을 빌려갔다고. 저게 진짜면 최 씨가 사기꾼인 거네.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최 씨는 당황하여 저건 조작된 것이다. 죽은 사람의 필체를 흉내낸 가짜다 라고 악을 쓰며 부인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들어 문서를 빼앗으려 했고 뒤따라온 왈패들에게 저 계집을 끌어내고 문서를 뺏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순간 달구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최 씨 앞을 가로막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감히 아씨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달구의 기세에 눌린 왈패들이 주춤거리자 최 씨는 돈은 2배로 줄 테니 어서 처리해 라고 발악했습니다. 왈패들이 한꺼번에 달구에게 달려들었지만 힘이 장사인 달구는 그들을 하나씩 들어 맺히거나 밀쳐내며 철벽처럼 서연을 지켜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과 고함이 오가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모함한 자입니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때마침 할머니 마을 이장과 원로들을 모시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최 씨 저자가 김진사 댁에서도 똑같은 짓을 벌였소 라고 소리쳐 증언했습니다. 이장이 엄한 표정으로 나서며 잠깐 모두 멈추시오 하고 외치자 왈패들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서연에게서 장부를 건네받아 꼼꼼히 살펴보더니 최 씨를 노려보며 이 필체는 분명 서연 아씨 부친의 것이 맞네. 그리고 이 차용증에 찍힌 지장도 자네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찌 설명할 텐가 라고 추궁했습니다. 최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당의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 최 씨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들고 서연을 인질로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다 비켜, 안 그러면 이 계집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서연은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고 최 씨의 칼끝이 그녀의 목을 겨누며 다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달구가 고통도 잊은 채 포효하며 최 씨의 뒤에서 그를 덮쳤습니다. A씨를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달구의 거대한 팔이 최 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단도는 멀리 날아가 마당 흙바닥에 꽂혔습니다.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달구는 그를 짓누르며 씩씩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달구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장과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최 씨를 포박했고 왈패들은 형세가 불리해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마당에는 거친 숨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만이 남았지만 적어도 최 씨의 흉계는 완전히 드러났고 서연과 달구는 가장 큰 위기를 넘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으니 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처분을 기다리는 일이 남아있었고 엉망이 된 집안을 수습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달구에게 다가갔는데 달구의 얼굴과 팔에는 긁히고 멍든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달구야, 괜찮느냐, 많이 다쳤구나 하며 울먹이자 달구는 헤헤 웃으며 아씨, 하나도 안 아픕니다요. 저 나쁜 놈이 이제 다시는 못 오겠지요 하고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달구를 와락 껴안으며 그래, 이제 다 끝났다. 네가 우리 집을 지켰어 라고 말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서연과 달구의 진심과 용기를 알아보고 미안함과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집기들을 정리해주고 다친 달구를 부축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당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서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 서연과 달구, 그리고 이 기와집이 겪어야 할 회복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에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전의 쓸쓸하고 차가운 적막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개운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최 씨와 그의 일당들이 마을 청년들에게 이끌려 관하로 끌려가는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마루 기둥을 붙잡고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아직도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이상 매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거대한 공포의 덩어리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당에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연과 달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새로운 존경심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는데 이는 양반가의 여식에 대한 예우이기도 했지만 홀로 집을 지켜낸 당찬 기백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애 씨, 우리가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헛소문에 휘둘려 A씨를 힘들게 했구려. 면목이 없습니다. 이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주변에 있던 아낙네들과 노인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네.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하며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굳었던 표정을 풀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아닙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의연하게 대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옆집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나서며 분위기를 전환시켰는데 자, 다들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이 난장판이 된 마당 좀 치워줍시다. 사람 사는 집 꼴이 이게 뭔가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할멈의 불호령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했는데 누구는 빗자루를 들고 흙투성이가 된 마루를 쓸고 누구는 넘어진 장독대를 일으켜 세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싸움터 같았던 마당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연에 대한 미안함을 행동으로 갚으려는 듯 더욱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소려연은 마당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달구에게 다가갔는데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달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상처를 핥고 있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에는 긁히고 찢어진 상처들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과 깨끗한 천을 가져와 달구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달구야 많이 아프지?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달구는 서연의 눈물에 당황하여 아씨 울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로 하나도 안 아픕니다. 빨간 약 바르면 금방 낫습니다요.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마을의 의원 역할을 하는 촌로가 다가와 달구의 상태를 살피더니 뼈는 다치지 않았으나 타박상이 심하니 며칠 푹 쉬어야겠네. 이 녀석 맷집 하나는 타고난 장사일세.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촌로는 품에서 귀한 약초 찌은 것을 꺼내 달구의 상처 부위에 꼼꼼히 발라주었고 붕대 대신 깨끗한 무명천으로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달구는 약초의 쓰라림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서연이 걱정할까봐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시원하다, 아주 시원해 라고 소리쳐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보스럽지만 순수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바보 달구가 아닌 충직한 달구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에 질 녘이 되자 마당 정리가 얼추 끝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마루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씨, 곡간이 비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저녁은 우리랑 같이 듭시다. 내 집에 묵은 김치가 맛나게 익어서 좀 가져왔소. 하며 십시일반으로 모은 음식들이 어느새 푸짐한 잔치상처럼 차려졌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시골 인심이고 사람 사는 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텅 비어있던 기와집 마당에 오랜만에 사람들의 훈훈한 온기와 음식 냄새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멍석을 깔고 둘러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과 달구는 상석에 앉게 되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이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이장은 막걸리 한 사발을 달구에게 따라주며, 자, 오늘 우리 마을의 영웅은 바로 자네 일세 쭉 들이키게 하고 권했고, 달구는 헤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밥심으로 한 건데요 하며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달구의 얼굴은 홍시처럼 붉어졌고, 사람들은 그런 달구를 보며 껄껄 웃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달구가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관에 갔던 청년들이 돌아와 최 씨가 사기 및 주거 침입죄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또는 최 씨의 여죄를 추궁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며, 서연의 집 문서와 재산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비로소 긴장이 완전히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마을 사람들은 사필 규정이라더니 죄 지은 놈이 벌 받는 건 당연한 이치지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돌멩이가 날아올까 걱정할 필요도, 누군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올까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멈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아기씨, 이제야 아버님 볼 면목이 섰구려.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소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지, 자네의 그 굳은 심지가 이 집을 지킨 걸세. 그리고 저 든든한 머슴 녀석도 한몫 단단히 했고 하며 달구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달구는 닭다리를 뜯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할멈의 칭찬에 귀가 쫑긋해져서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돌아가는 그들의 손에는 빈 그릇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 보였습니다. 아씨,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시오. 내일 또 들르리다 하며 건네는 인사말들이 더 이상 빈말이 아님을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대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기와집은 다시 두 사람만의 공간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삭막함 대신 따뜻한 여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의 불씨가 사그라들며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루에 앉아 달구에게 달구야 배부르냐, 상처는 좀 어떠냐 하고 물었습니다. 달구는 배를 두드리며 아이고,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요. 상처는 아까 막걸리 마셨더니 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달구를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달구도 따라 웃으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넘어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가족으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달구에게 오늘은 밖에서 자지 말고 행랑채 방에 불을 떼고 자거라. 이제는 지킬 사람도 없으니 편히 자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요. 저는 마루가 편합니다 하며 고집을 부리려 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못 이겨 그럼 오늘만 방에서 자겠습니다요 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서연은 직접 행랑차에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주며 불을 지폈고 방이 따뜻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달구가 따뜻한 방에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된 것이 서연에게는
오늘 얻은 승리만큼이나 기쁘고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소연은 책상 위에 놓인 진짜 장부와 아버지의 서찰들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집을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지난 며칠간 괴롭혔던 악몽들은 사라지고 대신 꿀처럼 달콤한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서연이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을 때 마당은 어제보다 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부서진 대문도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달구는 붕대를 감은 팔로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서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아씨, 안녕히 주무셨습니까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기지개를 켜며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겨울에 한복판에 있었지만 기와집에는 벌써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이 주고 간 곡식과 반찬들을 정리했는데 비어있던 항아리들이 하나둘씩 채워지는 것을 보며 마음까지 넉넉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달구와 마을 사람들 덕분임을 잊지 않고 언젠가 집안이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달구는 뒤뜰에서 장작을 패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노랫소리가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았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팥죽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동지섣달 긴 밤을 보내고 애군을 쫓아내자는 의미에서 정성스럽게 팥을 삶고 새알심을 빚었습니다. 보글보글 팥죽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어두운 그림자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팥죽이 다 익자 서연은 두 그릇을 퍼서 쟁반에 담아 마루로 나갔고 달구를 불러 나란히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기와집은 더 이상 쇠락해가는 양반가의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생명력이 움트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달구에게 내년 봄에는 텃밭을 더 넓혀서 채소를 많이 심자, 그리고 뒷산에 가서 나물도 캐고 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입가에 팥죽을 묻힌 채 좋습니다요. 제가 밭 가는 건 선수 아닙니까? 이 집 마당을 꽃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며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소소한 계획들을 세우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천을 나누는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이들의 삶은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내렸고 낡은 기와집은 그 뿌리를 감싸 안는 튼튼한 화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싹이 트듯 서연과 달구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서연은 안방문을 닫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아버지의 눈동자처럼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별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편히 쉬세요 아버지. 이 집은 제가 그리고 우리 달구가 끝까지 지킬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약속은 바람을 타고 밤하늘 높이 올라가 별이 되었고 기와집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따뜻한 봄날의 풍경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기와집 처마 밑에도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산등성이에 쌓여있던 눈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딱딱한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겨우내 방 안에 묵혀있던 탁한 공기를 내보내며 싱그러운 봄바람을 맞이했는데 그 바람 속에는 흙냄새와 꽃향기가 섞여 있어 맡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이제 기와집은 더 이상 귀신이 나올 듯한 폐가가 아니라 생기가 넘치고 희망이 자라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달구는 이제 붕대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마당을 누비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도끼나 낫 대신 호미와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과 약속했던 대로 텃밭을 넓히기 위해 언 땅을 고르고 걸음을 주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싱글벙글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시 올해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아주 풍년이 들겠습니다요. 제가 걸음을 아주 듬뿍 주었거든요. 하고 자랑스레 외치는 달구의 목소리는 봄 꾀꼬리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그런 달구에게 시원한 보리차를 건네며 그의 투박한 손이야말로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운 가장 귀한 보물임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앙상하게 서 있던 늙은 매화나무에도 기적처럼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어느 따뜻한 날 아침 드디어 하얀 매화꽃을 활짝 피워 은은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서연은 활짝 핀 매화나무 아래 서서 꽃잎을 어루만지며 모진 추위를 견뎌내고 꽃을 피운 나무가 마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자신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달구야 이리 와서 보거라, 우리 집 매화가 드디어 피었다. 서연이 부르자 달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입을 딱 벌리고 감탄했습니다. 우와, 진짜 팝콘 같습니다요.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달구의 엉뚱한 비유에 서연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매화 향기와 함께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이제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 예전처럼 구경하러 오거나 수군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 사람을 돕고 어울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옆집 할멈은 봄나무를 캐서 묻혀오기도 하고 이웃 안악들은 쑥개떡을 쪄서 가져와 마루에 앉아 서연과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연아 씨, 이제 얼굴이 환해졌네 그려. 역시 사람이 집에 온기가 돌아야 해. 하며 덕담을 건네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따뜻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그들을 낯선 타인이 아닌 이웃 사촌으로 받아들이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고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구는 마을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는데 힘이 장사인데다 심성이 착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일손을 돕나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자신의 집 일을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는 마을 어르신들의 밭을 갈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날라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고맙다며 삶은 감자나 옥수수 같은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달구는 품속 가득 간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서연 앞에 쏟아놓으며 아씨, 제가 오늘 밥벌이를 해왔습니다요. 이거 다 아씨 드십시오 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달구가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함께 간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날 장날 서연은 달구와 함께 읍내 장터에 나갔는데 겨우내 지은 수예품과 산에서 캔 약초를 팔아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 정성스럽게 수놓은 비단 주머니와 손수건은 솜씨가 곱기로 소문이 나서 장터에 내놓자마자 금세 팔려나갔고 두 사람은 꽤 쏠쏠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돈으로 달구에게 새 옷과 신발을 사주었고 달구는 새 신을 신고 폴짝폴짝 뛰며 아씨, 제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하고 좋아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위한 꽃신도 한 켤레 장만했는데 그 신을 신고 걷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푸죽간에 들려 고기를 조금 사고 생선 가게에서 싱싱한 조기도 2마리 샀는데 오늘 저녁은 달구에게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달구는 지게에 짐을 가득 지고도 힘든 기색 없이 콧노래를 부르며 앞장서 걸었고 서연은 그 뒤를 따르며 노을이 지는 들판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평화로운 마을의 정형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고 서연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요리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텃밭에서 갓 뜯은 상추와 쑥갓을 씻어놓고 아궁기에는 쌀밥이 고슬고슬하게 지어지고 있었으며 뚝배기에서는 냉이를 넣은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연신코를 킁킁거리며 아씨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요.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서연은 조금만 기다리거라 뜸만 들면 되니라 하고 웃으며 달구의 시장기를 달래주었습니다. 드디어 밥상이 다 차려지고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둥근 소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는데 밥상 위에는 하얀 쌀밥과 보글거리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조기 그리고 각종 봄나물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달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다가 서연이 어서 먹자 식기 전에 하고 권하자 그제야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씨. 솜씨는 세상 최고입니다요. 달구는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서연은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선 가시를 발라 달구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대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한양에서 온 파발마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나가보니 파발꾼은 서연에게 두툼한 편지 봉투와 꾸러미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보낸 서신과 돈이었는데 아버지는 편지에서 사업이 다시 자리를 잡아 조만간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동안 집을 지켜준 서연과 달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달구에게 편지 내용을 읽어주며 달구야, 아버지가 곧 오신단다. 우리가 해냈어 라고 말했고 달구는 만세를 부르며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만세 대감마님 오신다. 만세. 달구의 환호성은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서연도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기다림의 고통이 아닌 재회의 설렘만이 남아있었고 그 희망은 두 사람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소식은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풍경 소리를 댕그랑댕그랑 울려주었습니다. 서연은 달구에게 달구야 아버지가 오시면 너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릴 거야. 너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야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달구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가족이라니요. 저는 그냥 A씨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요. 하며 부끄러워했지만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니야. 너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고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오라버니 같은 존재란다 라고 말하며 달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개구리 우는 소리가 논두렁에서 들려오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달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즐겼는데 굳이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달빛이 마당 가득 은은하게 내려앉아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은 두 사람이 피땀 흘려 지켜낸 소중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깨끗하게 닦인 마루와 정돈된 장독대, 그리고 튼튼하게 고쳐진 대문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잠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달구도 행랑차에 따뜻한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헤헤 웃고 있었는데 내일은 A씨와 함께 밭에 나가 무슨 꽃을 심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속에는 오직 서연의 행복과 평화로운 일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이불의 감촉이 유난히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이제 위협적인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숲의 정령들이 속삭이는 부드러운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지난 겨울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려 보았는데 힘들었던 기억들조차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깨닫게 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그리고 우리 달구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녀의 기도는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별들에게 닿았고 별들은 반짝이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기와집의 모든 생명체가 편안한 휴식에 들어갔고 세상은 고요하고 평온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텅 빈 기와집을 지키던 막내딸 서연과 바보 머슴 달구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웃음소리가 크고 인정이 넘치는 집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면 이 기와집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진심과 용기만 있다면 어떤 겨울도 이겨내고 반드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과 달구가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매화 향기, 그윽한 기와집의 평화가 여러분의 꿈속에도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